광고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따위가 무슨 광고가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달아요? 진짜 상징적인 거네. 진짜 상징적이다. 진짜 상징적이다. 글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은. 이야기를 읽고 덧붙이고 상상하고 창작하는 작가로서의 면모. 완전 스카드 체질이거든요, 제가. 비현실적인 상상을 합니다. 거의 백일몽을 꾸는데 너무나 대책이 없어요. 민혁이가 돌아온 다음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민혁이가 안 돌아올 것처럼. 교환학생 가 있을 동안 잘 좀 보살펴줘. 아예랑 진지하게 사귀겠다고 하는 부분도 기우가 민혁이를 따라하는. 걔 좋아하냐? 나 진지해. 둘이 사귀냐? 나 진지해. 걔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 대학교 들어가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요. 근데 기우가 민혁이를 따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따라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 그 사람의 말을 적어도 기억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면은 어쩌려고? 결투를 하려나? 싸우려나? 현실적인 고민은 하나도 없고 다혜가 좋아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왕 김치국 마시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나랑 다혜랑 결혼식이다. 너 만약에 이 집이 우리께 된다면, 다혜랑 결혼식을 하면 배역을 누구를 어디에 넣고 그러면 엄마 아빠 역할은 대역 배우들이 와서 해주면 되는 거고. 어떻게 결혼식을 완성할지, 그 결혼식이라는 극도 또 말도 안 되는 설정, 비현실적인 몽상 이런 것들을 마치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산다 치면 너 어디를 네 방으로 쓰고 싶냐? 너무 진지하게 진짜처럼 계획을 세우고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기우이기도 한 것이에요. 기정아, 물 하나 줄까? 텔레파시 땡큐. 여동생 목욕하는 모습을 부평? 좀 묘한데. 너 아까 욕조에서 목욕할 때 목욕 뭐. 뭐랄까,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주 없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의 벗은 몸을 보고 막 변태 같은 표정을 짓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관객이나 영화 속의 다른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납득을 하고 넘어가도록 대수롭지 않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런 말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 현실 남매란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뒤진다, 그거. 문 닫아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 욕조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딱 보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산 느낌? 가설로 설정한 그 메타 영화적 틀을 동원해서 보니 너무 말이 돼버리는 거죠. 감독은 당연히 배우의 이미지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이니까요. 신체의 이미지, 뭐 몸매든 얼굴, 얼평이든 그 배우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세팅된 그림에 잘 어울리는 곳에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적재적소에 배치해 넣어야 얼평할 수밖에 없겠죠, 감독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디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할 것이니까요. 아, 저 사람은 분위기가 내 영화 설정에 어울려, 안 어울려. 이 부잣집 분위기랑 잘 맞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 감독이 배우에 대해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기정이에 대한 기우의 평가, 말하고 연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거든요. 왜 기정이를 죽였나? 왜 기정이가 죽었을까? 저는 우선 사람들이 그 기정이의 죽음에 대해서 논문도 따로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부자, 가난한 자 나오고 사람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영화에 사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도 부자를 선하게 그리나? 부자를 악하게 그리나? 이걸 자꾸 어느 편일까 신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린지 알아? 권선징악의 틀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디를 선과 악으로 해서 권징하는지, 죽음이라는 건 인물을 징벌하는 결말, 그런 맥락에서 자꾸 기정이의 죽음을 의식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제 맘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근세의 경우에 사실 기우도 죽이고 기정이도 죽인 거죠. 기우도 그 돌로 2번이나 그렇게 때렸으면 웬만하면 죽어야 돼. 안 죽은 거예요. 네. 그 돌이 무슨 돌이길래. 기택은 인디언 역할을 해야 돼서 숨어 있었잖아요. 죽을 수조차 없고. 근세가 화가 잔뜩 나서 뭐 미쳐서 걸어 올라오면서 걸리는 반지하 가족을 싹 다 죽여버릴 마음으로 나오고 있었는지. 어쨌든 처음 보이는 기우부터 넘기고 그 다음에 기정이 눈앞에 케이크를 들고 서 있다 보니까 영화든 소설이든 골드버그 머신처럼 넘어지기 직전까지의 묘사 다음 장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자동으로 굴러가는 면에서 기정이한테 간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부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기정의 죽음이 아니라 기우가 산 거죠. 기정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기정의 분위기가 선을 넘을 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렇다. 왜 선을 넘어오는 걸까? 그럼 매사에 손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계급 이동을 할 수 없는 공고함, 공존을 할 수 없는 현실. 이 영화의 세계관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뭐 그렇죠. 줄거리가 파국으로 가니까. 그런 세계관에서 기정이만 부자 바이브를 가져서 그 부잣집하고 잘 어울려서 진짜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저 세계관상에선 죽어야 돼. 그래서 죽었다. 그런 해석을 받고요. 그 해석이 틀렸다고 비판하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막 반말도 섞어 반존대 같은 거 쓰고 기죽지 않는 면이 있죠. 네, 있어요. 어머니랑 둘이서만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저기 이분은 아니요. 자리 좀 비켜줘요. 간지가 나긴 하지만 양아치스러운 면도 있죠. 오빠랑은 좀 결이 다르죠. 여동생이. 욕도 잘하고. 오히려 탕류충 같지 않다. 담이 크고 그런 면이 있는 건 인정인데 그거 자체를 상류층스러운 이미지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우의 생각이에요. 우리랑은 달라. 조카. 그녀가 굉장히 그 집과 어울린다. 상류층의 분위기가 난다라고 말한 사람이 기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웃기잖아요. 영화의 세계관을 얘기할 땐 영화 밖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 영화 속의 현실은 저들이 공존할 수가 없어. 기정이는 죽어야 돼. 선을 넘을 수 있는 인물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우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판단을 근거로 기정이 죽는다? 이상한 틈이 벌어지는 건데. 영화 속 인물의 하나인 기우 개취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 일어난 것은 물리적 살인입니다. 기정이 여타의 반지하 가족과 다른 분위기를 가졌기에 영화의 세계관이 기정을 죽게 했다는 논의는 영화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원되는 근거가 영화 속 인물 중 하나인 기우의 평이라는 게 묘합니다. 기우는 감독이나 작가들이 직업적으로 늘상 하는 식의 논평적 말을 우리 앞에 선보임으로써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 사실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영화 밖의 해석에 슬쩍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또한 영화와 현실을 가르는 선이 모호해지는 메타 영화적 순간입니다.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기정이랑 관련해서 기정이만 기존의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리를 창출해냈다 이거예요. 없는 자리를 창출해낼 만큼 애드립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건 인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기정이의 자리를 창출한 것은 기우입니다. 저기 어머님. 네?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그 집 아들에게 미술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 제시카라는 이름까지 부여해서 그 이름이 제시카. 아 맞다. 제시카. 전까지 다 기우가 만들어냈어요. 제 사촌의 과 후배 중에 그 제시카라고 일리노이 주립대 응용 미술과 다니다가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그 자리에 딱 꽂아 넣은 거. 시큰한 친구가 엄청 독특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꽉 잡는다고. 그 수업이 유니크하면서도 뭐 예중, 예고, 입시까지 뭐 다 커버해주는. 국정만이 기존 직업군을 대체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필요를 증명하였고, 그래서 작품의 세계관 안에서라면 죽어야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에 일리가 있지만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녀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처음 창작한 사람이 어디까지나 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생충하고 신경 쓰고 영화를 막 보기 시작한 도입부에 곱등이가 딱 나오는 순간 기생충이다 막 이런 기생충은 아니죠. 곱등이는 그냥 벌레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곱등이를 딱 보는 순간 역시 벌레가 나왔네. 그때 화장실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있던 기우가 여기 너무 1차원적인데 자동 반사적으로 벌레. 근데 저거는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화장실로 간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벌레 나왔을 때 여기 하는 게 참 절묘해 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정말 그건 그런 뜻이야까지는 아닌. 반면 다음의 대화 장면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보이는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대사는 무엇일까요? 컵스카우트 정신의 원조가 원래 아메리칸 인디안 맞아요. 좋은 거죠. 케빈 쌤도 컵스카우트 하셨어요? 네, 완전 스카우트 체질이거든요, 제가. 진이 완전 스카우트 체질이라고 말할 때의 기우는 화면에 없습니다. 화면에 있는 걸 분석할 게 아니라 없는 걸 분석해야 되는 거죠. 둘이 같이 담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뭐하러 연교만 보여주지? 말하는 사람을 찍어서 보여주는 아까처럼 그 곱등이의 위치와 기우의 위치가 타이밍이 겹치되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 프레임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감독의 목소리라든가 편집자적 논평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우가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케빈 쌤도 컵스카우트 하셨어요? 네, 완전 스카우트 체질이거든요, 제가. 여기 기우가 있다고 누가 장담함? 기우 목소리긴 하지만요. 최우식 씨 목소리긴 하지만 굳이 그 대사가 화면 밖에서 들려오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화의 사각 프레임은 영화와 현실 사이에 선을 그어서 경계를 만듭니다. 스카우트 체질이라는 발언은 어쩌면 영화와 현실을 가르는 선 바깥의 누군가가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랄까요? 아시다시피 연예계, 엔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스카우트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스카우트가 그 스카우트냐? 맞죠. 네. 그 스카우트가 그 스카우트. 영화 감독으로서 중요한 자질, 스카우터, 캐스팅하는 사람. 만나보시겠어요? 저 부잣집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집어넣는 사람. 완전 스카우트 그런 체질이거든요,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메타 영화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기우가 봉준호라는 깨달음이었는데요. 기우가 봉준호라는 깨달음을 가설로나마 가지게 된 계기는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드는 생각인데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사 때문에 기우가 봉준호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민혁, 수석, 기우의 관계가 같이 건져 올려지는 부분이에요. 따로 해야 돼요. 기택하고의 관계도 또 따로 해야 될 얘기고. 후일담 파트. 머리 맞고 깨어나서 경찰같이 안 생긴 경찰 어쩌고 하는 부분. 소주 한 잔 주제공 얘기까지. 기우가 봉준호 감독임을 증명하는 얘기들을 다른 것하고 엮어서 몇 개 더 찍어 보여드려야 하는데 제시카, 보강할게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좋아요, 이사촌.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